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전기 및 CC 장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CC, 아무리 지게차가 구조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기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죠. 우리 자동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전기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CC 장치가 뭐겠습니까? 어떤 지게차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CC 장치를 이제 학습을 해보시면 구동계, 조향계, 제어 장치, 제동계까지 굉장히 장치 구성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체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기장치와 CC장치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는 일단 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스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 CC를 가지고 오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면요. CC 장치는 매 시험마다 5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은 10% 내외의 수준이다. 그래서 적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주행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본 구조,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칭과 구성요소 간 연결 관계 또는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개념 위주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CC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사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문만 보고 우리가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테마 10, CC 장치에서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동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서를 보는 거죠. 정답은 2번인데, 우리 이제 저자분께서 변기 앞에서라는 암기 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동 지게차니까 축, 제구, 변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마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CC 장치에서 이제 보시면 동력원이 있습니다. 크게 엔진과 축전지가 있는데, 이 엔진식에서는 세 가지로 또 나뉘게 되죠. 클러치식, 유압 조작식, 토크 컨버터, 그리고 축전지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클러치식 같은 경우에는 변기 앞에서라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유압 조작식은 토파워, 여기 보시면 토파워 아주 힘있게 변기 앞에서, 힘있게 변기 앞에서 뭘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크 컨버터식은 여기 보시면 토 변기 앞에서, 그리고 방금 전에 문제풀이를 했던 축전지는 쭉, 제구, 변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팁을 활용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력의 전달 및 차단이라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는 아마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클러치식 지게차를 보면요, 장치 중에 이렇게 클러치가 존재를 합니다. 클러치 페달. 그래서 평소에 이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엔진이 있겠죠. 엔진과 플라이휠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플라이휠과 요 압력판, 그렇죠? 이 플라이휠과 요 압력판 사이에 이렇게 클러치 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이 연결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의 회전이 그대로 변속기에 전달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클러치 페달을 딱 밟는 순간에
동력이 차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단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 실린더에 유압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릴리스 실린더로 갑니다. 그러면 이 릴리스 실린더가 릴리스 포크와 베어링을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압력판을 뒤로 밀어내요. 그러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동력이 차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 한 장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클러치의 구조와 기능. 다음 중 클러치의 기능 또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단 오답은 4번이 되겠죠. 전진 후진 방향 전환 시 동력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이것은 클러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변속기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남은 보기들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을 잠시 차단하는 기능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엔진 시동 시 부하 없이 시동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에 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클러치를 밟는 순간 밟고 시동을 걸면 부하가 없이 시동이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행 중 관성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 갈 때 계속 가속 페달 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이 차단돼서 이미 차량이 움직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관성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치의 역할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가 되고 동력을 연결, 차단하는 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축의 연결이 해제되어서 동력의 전달이 중단. 클러치가 없다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엔진 정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클러치는 이 동력의 연결과 차단 역할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동력이 차단되는 것이고, 서로 연결이 되면 동력이 전달 상태. 그리고 반클러치 상태라고 해서 연결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당연히 마찰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해설에 대한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질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이 클러치 판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연결이 불안정하게 되면 변속기에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력 전달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도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차단되는 것이고, 그 동력 차단은 이 플라이 휠과 압력판의 연결이 해제가 되면서 이 클러치판이 분리가 되는 것. 그리고 클러치 페달을 떼는 순간 다시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변속기에 동력이 전달된다라는 정도로 다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클러치의 구성 요소별 작용 원리. 다음 중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오답은 이거죠. 항상 엔진과 직결되어 있다. 엔진과 직결되어 있는 장치는 플라이 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보기를 보시면요, 마찰제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판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찰 부속품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고요. 또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이다. 또 미끄럼 방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클러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찬가지죠. 여기 4번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이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이 분리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1번은 분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4번은 밀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가지의 보기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거를 하더라도 두 가지가 이제 남게 되는데 그래도 50%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클러치의 페달, 유격과 미끄러짐. 클러치를 반복적으로 반쯤 밟고 있을 경우, 반클러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반클러치 상태는 디스크의 과열 및 마모가 된다. 그래서 반클러치 상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의 마모 및 어떤 고장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속기입니다. 다음 중 변속기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오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장비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조향장치. 변속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속기 역할들을 이제 남은 보기들을 통해서 보시면요. 엔진 시동 시의 부하를 줄이는 데에 기여를 한다. 또 엔진의 회전력을 증대시켜서 바퀴에 전달한다. 또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변속기의 역할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식 변속기가 장착된 지게차에서 기어 작동 중 이상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동식 변속기죠. 일단 오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 웜과 웜기어는 특수 장치에만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치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승강기,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는 기어가 이제 웜과 웜기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남은 이제 세 가지의 보기를 보시면 백래시가 과도하게 클 경우, 백래시라고 하는 건 기어가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 그 사이 발생되는 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도하게 끄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오일이 부족하면 이 오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열을 식혀주는 기능도 있고, 뭐 진동 이런 것들, 소음 감소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부족하면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변속기 내부 베어링, 각종 부품이 과도하게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소음 발생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수동 변속기가 아니라 자동이죠. 오답은 일단 4번입니다. 연료 효율은 일반적으로 수동 변속기보다 우수하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이 자동 변속기가 없으면 우린 모두 다 수동으로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편리함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을 보시면요. 주행 중 진동을 오일이 흡수한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 오일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차량을 밀거나 끌 경우에는 변속기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이제 오일 펌프가 작동이 돼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밀거나 끄는 경우에는 당연히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클러치 페달 조작 없이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다. 우리 요즘에 많은 차량들이 자동 변속기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어떤 비교를 보시면 그냥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편리함 때문에. 근데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비싸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편리함으로 인해서 엔진 효율 뭐 이런 것들은 더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자동 변속기의 효율성은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지 연료 절약 측면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드라이브 라인, 추진축이라고 해서요. 드라이브 라인. 지게차의 추진축 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성 요소. 일단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는데요. 밸런스 웨이트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그 추진축에 발생되는
장착하는 이 부품은요, 일단 이 회전을 할 때 만약에 편심이 되거나 관성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심 배치가 되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밸런스 웨이트 평형줄을 장착을 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밸런스 웨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은 보기들을 보시면 추진 측의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계속해서 뭐 진동하거나 뭐 비틀리거나 그럴 수 있으면 그것을 신축해주고 그런 장치를 스플라인이라고 하고요. 클러치 디스크는 아까 보셨죠? 클러치판. 엔진의 그 회전력을 변속기에다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재 이음은 이제 다음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축 앞뒤에 자재 이음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로 옳은 것은 방금 보셨던 자재 이음이 바로 여기 보시면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 각속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나 뭐 예를 들어 굴곡이 있는 곳이나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축이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각속도 그것이 변경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장치가 바로 유니버셜 조인트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보시면 여기 추진축이 있고 여기에 유니버셜 조인트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번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가 되겠는데요. 종감속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렇죠? 일단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종감속비가 작을수록 등판 성능은 향상된다가 아니라 저하가 되는 것인데 일단 이 종감속비를 설명을 드리면 변속기에서 발생된 그 회전력을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바퀴에 전달을 하죠. 그러면 한 번 더 감속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것을 종감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감속비가 예를 들어 4.0이다 라고 한다면 구동 피니언 기어가 4번 회전할 때 링 기어는 이제 한 번 회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충 설명을 보시면요. 종감속비의 수치가 클수록 회전수를 줄인다. 그래서 고속 성능은 저하가 되죠. 그 엔진에서 발생된 회전력이 줄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속 성능은 저하가 되지만 더 큰 토크를 바퀴에 전달하게 되어서 등판 성능과 가속성이 향상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엔진 회전이 4번이 되면 종감속비를 크게 하면 바퀴에는 그 엔진에서 4번 돌아간 게 1로 더 큰 힘으로 바퀴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오르막길 같은데 등판 능력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하려면은 종감속비를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종감속비가 작으면 고속주행은 유리하지만 출력 전달 효율이 낮아지므로 등판 능력은 저하가 된다. 종감속비를 적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의 회전력을 바로 바퀴로 그냥 전달해서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속 뭐 스포츠카라든지 이럴 때에는 종감속비를 더 낮추는 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감속비를 더 크게 하는 것은 바퀴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종감속비를 적게 하는 것은 주행 성능을 더 좋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종감속비가 작을수록 등판 성능은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게차의 차동 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퍼런셜 기어라고 합니다. 일단 오답은 4번이 되겠죠. 차동 기어는 엔진 회전력을 증폭시켜 바퀴에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차동 기어의 설명이 아니고 종감속 기어,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던 종감속 기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남은 이제 보기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요. 차량이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차동 기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굴곡진 곳에 이제 주행을 할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는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주행하는 길이가 달라서 바깥쪽 바퀴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분배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차동 기어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바퀴에 전달되는 회전수를 차별화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노면 상태에 따라서 회전 저항이 낮은 바퀴 쪽으로 동력이 더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자체가 저항이 낮은 쪽으로 바퀴가 더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장치가 바로 차동 기어 장치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동 기어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구동 피어닝 기어, 링 기어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충 설명 보시면 차동 기어 장치는 주로 선회시에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조절해 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조향장치. 동력 조향장치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일단 오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 4번의 그 보기를 보시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자동 조정돼서 연결부의 수명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조향 핸들의 유격 조정은 당연히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부의 수명도 당연히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보기들을 보시면요. 동력 조향 장치는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외부 충격을 흡수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조향 기어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조향 기어비라고 하는 것은 핸들을 얼마나 돌렸을 때 그 바퀴가 회전하는지 그 기어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용도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동력 조향 장치는 무수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보시면 구조가 복잡하고 또 복잡하면 수리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암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점이 많은 반면 단점은 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고장할 때 수리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의 조향 바퀴에 적용되는 휠 얼라이먼트 많이 들어보셨죠?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저는 뭐 토캠, 캐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조향력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핸들의 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도 그렇지만 대형 트럭이나 이런 화물차나 이런 경우에도 이 부스터를 활용해서 조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버캐스터 토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부터 보시겠습니다. 토는 바퀴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제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는 특히 이 토인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게차는 보통 이제 하중을 떠받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퀴의 벌어짐을 방지하고 직진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을 적용하고 있고 이제 캠버를 보시면 바퀴를 이제 정면에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의 이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는 기울기가 없이 수직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접지력이 균형에 잡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아니라 수직에 그렇게 수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캐스터를 보시면 조향축을 옆에서 측면에서 이제 본 기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 캐스터가 있고 포지티브가 있는데 지게차는 포지티브 캐스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회전도 하고 여기에서 적재했다가 저기에서 또 하얗겠다 막 옮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발생했을 때 다시 원상태가 되면 핸들이 복귀가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이 플러스 캐스터, 포지티브 캐스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토는 토인을 적용하고 캠버는 수직, 캐스터는 포지티브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제동장치.
지게차의 제동 방식 중 기관 자체의 작용으로 감속 효과를 얻는 방식은, 그래서 네 가지 브레이크가 있는데 자체의 작용으로 감속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는 기관의 압축 압력을 이용해서 기관에 부하를 주는 방식으로 연료의 공급 없이도 감속 효과를 얻는 제동 시스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는 것보다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내리막길이나 장시간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고요. 남은 브레이크를 좀 설명드리면 진공 보조식 브레이크는 진공압을 이용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제동이 되면서 일반 승용차나 자동차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는 유압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지게차에는 이런 유압식 브레이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공기압 브레이크는 이제 엔진이 작동될 때 그 엔진의 압력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하는 방식인데, 대형 버스, 화물차 이런 데서 공기압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퍼록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오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라이닝과 드럼 간극이 큰 상태는 이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베이퍼록 현상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베이퍼록 현상은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드럼의 과열. 일단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열이 된 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액 내부에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잔압이 생겨서 유압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잔류 기포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베이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이퍼록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페이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현상을 보시면 그 마찰 개수의 저하로 제동력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브레이크의 과도한 사용으로 마찰부가 고온 상태로 지속이 되는 그 단순한 그 현상을 페이드라고 하고, 베이퍼록은 브레이크 액이 가열되면서 생긴 열이 브레이크 액까지 전달이 돼서 브레이크 액이 기화가 되어서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 그래서 페이드와 베이퍼록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0번째입니다. 주행장치. 지게차 타이어의 구조 중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하중과 충격에 대응하는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트레드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각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일단 골격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카커스라고 하는데요. 고무로 코팅된 코드층이 여러 겹쳐진 구조다. 그래서 기본 이제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들을 보시면 트레드는 노면과 직접 접촉되는 마모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커스는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브레이커라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커는 이 트레드와 카커스, 이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이 부분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서 트레드의 손상이 카커스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브레이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타이어가 그냥 타이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휠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 부분을 타이어가 이탈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이 비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드 내부에는 철심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월은 측벽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측면의 보호 및 타이어의 어떤 뭐 정보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요 숄더가 있는데 어깨죠, 어깨. 그래서 요 트레드와 요 사이드월 요 사이에 두꺼운 고무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타이어 많이 교체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트레드가 마모가 되면 접지 면적이 증가하여 제동력이 높아진다. 반대죠. 트레드가 마모가 되면 될수록 접지 면적이 감소가 돼서 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보기들을 보시면요. 트레드 마모는 구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공기압이 과도하면 트레드 중앙부의 마모가 커진다. 타이어의 구조상 공기압이 과다 충전이 되면 중앙부가 더 쉽게 블록해집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마모가 생기고, 반대로 또 공기압이 과도하게 부족하게 되면 측면이 많이 이제 사이드 부분이 마모가 심해지겠죠. 마모가 심하면 제동력이 떨어지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 및 CC 장치에서 CC 장치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봤습니다. 구동계부터 시작해서 조향계, 제동계,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지게차 구조부터 시작해서 엔진, CC, 전기, 그리고 유압, 모든 장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지게차를 운전할 때 각각의 장치를 먼저 이해하고 학습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네 번째 파트인 유압 장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